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에 파혼을 하고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된 한 여자입니다. 파혼을 결정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네요.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이젠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마음 굳게 먹고 파혼을 결정했지만 사람 마음이 생각한 것처럼 안 되더라고요. 방 한 구석에 박혀 문을 꼭 닫고 펑펑 울고 있으니 그 무뚝뚝하던 아빠가 문을 열고 저를 부르시더군요. 영수가,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아빠가 봤을 땐 참 잘한 결정이야. 결혼이라는 게 연애랑은 많이 다르단다. 연애 시절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은 숨길 수도 있는 법이거든. 그런데 결혼은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이혼하고 힘들게 사는 거란다. 양가 집안이 합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집안이 어떤 분위기인지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단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알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그 자식은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법이지. 딱 일주일만 울고 훌훌 털어버리렴. 아빠, 알겠어. 나 다시 힘내볼게.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아빠라 해도 딸내미가 집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법이지요. 옆에서 저희 부녀 이야기를 듣던 엄마는 목소리를 높여 한마디 하셨습니다. 영수가, 너 그 집안에 시집 갔으면 엄만 밤에 하루도 맘 편하게 자는 날이 없었을 거야. 아휴, 멋 모르고 그런 집에 시집 갔다가 고생하는 며느리들이 한두 명이어야지. 너 파혼한 거 정말 잘한 거야. 지옥불 앞에서 유턴하게 된 거라고. 너가 엄마 나이 되면 다 알 거야. 이 나이쯤 되면 얼굴에 살아온 인생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고생한 얼굴인지 심술보가 가득한 얼굴인지 아니면 평생 묻어나게 편안하게 잘 살 얼굴인지 첫 만남 때 얼굴과 분위기에서 다 드러나는 법이다. 엄만 살면서 그런 고약한 인성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다. 처음 봤어. 으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여자 실체도 모르고 우리 귀한 딸을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낼 뻔했으니 엄만 너 파혼한 게 정말 신이 더운 거라 생각해. 부모님들조차 정말 잘하는 일이었다고 응원했던 저희 파혼 이야기는 제가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할 때부터 시작되었죠. 남자친구를 학원에서 만났거든요. 전 지방대학교 4년제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학원에 들어가 초등학생 아이들 숙제 채점하고 국어 수업 보조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는
명문대,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논술 공부를 봐주고 있던 선생님이었지요. 공부 잘 한다고 콧대 높고 머리 똑똑하다고 우스대는 남친은 학원 선생님들 사이에서 재수탱이였습니다. 지가 서울대 다니고 왜 저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야? 키 크고 얼굴 좀 반반하면 뭐해? 저렇게 재수없고 쌀가지가 없는데. 안 그래, 영숙쌤? 좀 성격이 그렇긴 해요. 사회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유일하게 학원에서 저만 남자친구를 귀여워했죠. 그렇게 같이 일하다 보니 정분이 싹트게 된 거고,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삼성에 취업하게 되면서 학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뒤로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대상포진으로 인해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부모님 일을 돕게 된 거였고요. 남자친구랑 교제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남친 동네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려고요. 영화가 끝나고 한 중식당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남친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성찬아? 엄마? 시어머니 될 사람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옆에 여잔 누구니? 어머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전 조금 당황한 기색을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우리 아들 친구니? 여자친구예요. 뭐? 여자친구? 우리 아들이 나한테 말도 없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성찬아,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한테 말도 없이 여자친구 만들고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응? 나 참 황당스럽네. 어머님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진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집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아니, 내가 어려운 질문 했니? 언제부터 만났냐고 물었는데 왜 대답을 제대로 못해? 너네 밥 먹고 나오는 길이지? 그럼 차나 마시자. 일로 와봐.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자친구네 어머님과의 동석을 하게 된 거였죠. 카페에 앉자마자 시작된 어머님이 질문 폭격.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만난 진 얼마나 된 거니?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어머님. 뭐? 3년? 아들은 나한테 여자친구 있다는 소리 한 번 없었는데. 아이고,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하는 거구나. 내가 미쳐 정말. 남친은 상황을 추습하기 위해 대화에 끼어들었죠. 엄마 왜 그래? 내가 무슨 여자 만날 때마다 엄마가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힘들게 하니까 그런 거지.
나도 이제 나이가 30인데. 다 커서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는 거 너 혼자 힘으로 한 거 같아? 엄마가 다 너 어릴 때부터 교육한다고 목동으로 이사가고 학원 정보 다 알아보고 그래서 간 거야. 엄마한테 숨길 게 따로 있지. 알고 보니 어머님은 지독한 치맛바람으로 목동에서 유명한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 사정을 꿰차고 있었고 아들 서울대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으며 사셨더라고요. 결국 서울대는 못 보냈지만 아들 연세대 보낸 걸 훈장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연세대인데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귀하게 정성 들여서 키운 아들이었기에 며느리로 삼을 여자에 대해 굉장히 까탈스럽게 구셨고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거의 초등학생 아이돌 보듯이 사생활을 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지치고 지겨워서 저와의 연애를 꽁꽁 숨겼던 거고요. 1시간 동안 카페에서 길을 탈탈 털린 채 집에 온 전 씻지도 않고 침대에 털썩 누워버렸습니다. 거의 물 밖에 나온 오징어처럼 널브러져 있는 저를 보는 엄마는 놀라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영수가,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남자친구랑 논다 하지 않았니? 애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니, 세상에. 내가 성찬이 동네 놀러가서 밥 먹고 나오다가 성찬이네 어머님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와, 정말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말 많은 사람 처음 봤어, 엄마. 왜? 무슨 말 하디? 이것저것 캐묻디? 정말 장난 아니었어. 아들이 여자친구 있는 걸 몰랐나 봐. 그래서 3년 사귀었다고 하니까 눈이 뒤집혀서 나 호거조사를 하더라고. 너 우리 집안에 대해서 말 안 했지? 절대로 그런 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하마터면 다 말할 뻔했어. 나보고 부모님은 뭐 하시냐 묻고 난 어디 학교 나왔냐, 직업은 뭐냐, 집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본가는 어디 쪽에 있냐,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 쪽이냐 묻더라고. 그런 사람이 다 있니? 결혼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참 주책 많네. 엄만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는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이 동네에서 부동산 일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아들 한 명 잘 키워놨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아무한테나 장가 보내기 싫은 마음으로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말이 많기도 하고 사람 처음 만나면
이것저것 물어봐서 파악하는 걸 좀 좋아해. 그래서 내가 자기 존재 숨긴 것도 있었고. 아니야. 괜찮아. 나 같아도 아들 여자친구 만나면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일단 늦었으니까 오늘은 푹 자고 내일 또 연락하자. 알겠어. 첫 만남에 어머님께 느꼈던 불편하고 뭔지 모를 찝찝한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첫 만남 이후 1년 정도 흘렀을 때 남자친구와 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기도 거의 꽉 찼고 4년 정도 만났으니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모은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남자친구는 7천만 원 정도 모았고 전 8천 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꽤 많은 돈이었죠. 제가 30살도 안 되는 나이에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모님 때문이었죠. 어릴 때부터 전 근검절약하고 쓸데없는 것에 돈 쓰지 말라고 배웠어요. 그 영향은 특히나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10년대 일제 때문에 만주로 넘어가셨어요. 그때 만주에서 시작한 고물성으로 돈을 많이 벌으셨다고 들었죠.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걸로 시작한 사업으로 입에 풀칠을 하고 살다가 관동군이 할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몰살해 갔다고 합니다. 조선으로 내려와서 작게 고물상을 하시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아빠가 그걸 물려받으신 거예요. 엄마는 아빠의 이야기를 늘 전설처럼 말씀하셨죠. 네 아빠가 참 똑똑해. 내가 그걸 보고 결혼했잖니. 연세대학교 나와서 수석 졸업하고 고물상 물려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때 할아버지가 하던 고물상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네 아빠가 그걸 크게 키워놓고 떼돈을 벌었잖아.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고물상을 이용해서 꽤나 큰 돈을 버셨습니다. 머리가 똑똑했던 아빠는 고철, 비철 등 돈이 되는 것들을 모아놓고 시세가 올랐을 때 한 번에 파셨어요.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 외곽의 땅을 사서 또 고물을 모으셨지요. 어릴 땐 왜 쓰레기를 모으는 건지 라는 생각에 아빠가 이상해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커서 보니 아빠가 똑똑하신 거였죠. 외곽에 사놓은 땅들이 땅값이 오르면 그 땅을 팔고 또 외곽에 있는 땅을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고물상업도 하면서 부동산업도 함께 하신 거였죠. 고물상이라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인맥도 필요하고 똑똑하기도 해야 하거든요. 사업을 하느라 많은 일을 겪었던 아빠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저에게 어릴 때부터 신신당부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잘 될 때는 기고만장해져서 힘든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법이야. 그래서 잘 될 때도 항상 힘들고 배고팠을 때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한단다. 그리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살아야 남의 시기 질투도 피할 수 있고 조용히 잘 살 수 있는 거야. 아빠가 경험을 해보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린 나이에 벌었던 돈을 다 깨알처럼 모아두었나 봐요.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던 전 모은 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를 믿어주는 눈치라 그런지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아빠와 엄만 저에게 한 가지 당부해 주신 게 있으셨죠. 영수가 아무리 결혼을 한다고 해도 시댁은 남이란다. 아빠가 뭐라고 했지? 있어도 없는 척 하라고. 아빠 고물상 사업하고 건물 가지고 있는 건 자세하게 말하지 말고, 알겠지? 당연하지. 나도 눈치는 있어. 그런 말은 안 한다고. 역시 우리 딸이 똑똑하네. 돈 많은 거 자랑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아빠가 하는 말이야.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땅도 꽤 많으신 엄마 아빠가 20년 동안 근검절약하며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이 때문이었죠. 그런데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잘 되나 싶었던 때 태클이 걸려온 것은 시댁 쪽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었지요. 남친과 정식으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눈을 흘기시더라고요. 밥을 먹는데도 계속 저에게 눈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목동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니? 공부 잘한다고 이런 애가 서울대를 가야 한다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우리 아들 칭찬을 그렇게 했단다. 그런데 삐끗해서 연세대 가고 원래 우리 아들이 연세대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어디 사자 직업 가진 며느리를 데리고 올 줄 알았더만. 내가 너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서 얘한테 몇 번이나 헤어지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구나. 네? 그러셨어요? 전 어머님이 연이은 어처구니 없는 말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말을 들은 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남자친구만 어머님이 말을 말릴 뿐이었지요. 엄마, 옛날 이야기는 대체 왜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영숙이가 얼마나 무안하겠어. 왜? 엄마가 못할 말 했니?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다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애가 참. 그래서 사돈댁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거니? 저희 부모님은 고물상 하고 계세요. 고물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어머님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표정은 마치 바퀴벌레 보듯 했습니다. 고물상? 아직도 그런 걸 아는 집안이 있구나. 2000년대 초반에 나 있는 줄 알았더만. 네. 2000년대 초반에 가장 고철들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라서 많이 있었죠. 아휴, 어디 가서 사돈댁 뭐하는 집안이라고 말도 못하고 어쩌면 좋니? 그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 대한 질문이 뚝 끊기게 되었고, 누가 봐도 한숨을 아주 크게 푹푹 쉬면서 눈치를 줬습니다. 저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눈칫밥을 먹다가 나왔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이 결혼 해도 되는 걸까? 어떻게 하지? 갈등이 엄청났어요. 그래도 혼기도 꽉 차고 다른 사람 다시 만나서 새로 시작하기에도 늦은 나이인 것 같고, 남자친구랑은 사이가 좋으니까 결혼을 추진해도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아빠가 아는 식당에 예약을 했어요. 고급 한정식 식당이었고 프라이빗한 룸이 있어서 상견례로 많이들 가시는 곳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나름 하나뿐인 딸 상견례이기도 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도 고급진 걸로 백화점에서 사 입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어색하면서도 팽팽한 기싸움이 가득한 상견례가 시작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넉살 좋게 사돈댁에 먼저 인사를 건넸죠. 아유, 사돈,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만나줘 참 반갑습니다. 아드님을 어찌나 잘 키우셨던지 키도 훤칠하고 예의도 바르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렇게 키우느라. 그럼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난 원래 우리 아이 사자 집안 아니면 장가 안 보내려고 했어요. 내가 목동에서 주름 잡을 때 딸 있는 엄마들이 우리 아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쪽 사돈댁은 완전히 땡 잡은 줄 아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엄마의 표정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싶은 눈치였지만, 그래도 상견례 자리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성격을 예상했기에 최대한 좋게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아들 혼자 키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딸이 아드님을 콕 점 찍어봤나 봐요. 그래도 아이들끼리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요즘 시대에 물가도 비싸고 애들이 혼자서 자립하기 참 힘든 세상인데. 저야, 저 죽으면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아파트도 있고 한데 사돈댁은 댁내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하지 않으세요? 듣자하니 고물상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고물상이 돈이 되긴 하나? 난 참 이제 와서 솔직하게 한마디 하는 거지만 우리 아들을 고물상하는 집안에 장가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 결혼 말리느라 애를 엄청 썼어요. 근데 얘도 이제는 다 컸다고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아주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죽을 기세길래 해준 거죠. 아니, 어느 부모가 고물상 장사하는 집안에 연대 나오고 삼성 다니는 아들 장가를 보낸다 하면 좋아하겠어요? 보아하니 억수로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닌 것 같더만. 순간 상견례 분위기는 싸해졌죠. 엄마는 귀하게 안 큰 딸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여긴 상견례 자리니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자식들 격려하고 치켜 세워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속으로 삼켜야 할 말이 있고 뱉어야 할 말이 있는 건데 그리 말씀하시면 우리 집안은 뭐가 되나요? 사도는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어디 가서 저희 집안이 빠지는 집안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의 외할아버지는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에 외할머니는 서울대 출신 약사셨어요. 엄마는 사랑하다 믿고 아빠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고요. 원래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없어도 있는 척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물상 파는 곳 앞에 가보면 죄다 외제차더만. 외제차라도 타야지 남들이 알아주니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내가 뭐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사돈, 참 해도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애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참 아닌 것 같고, 좋은 날에 이렇게 날선말이 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옆에서 보다 못한 아빠가 한마디 하셨죠.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요. 지금 우리 집안이랑 우리 딸은 완전히 아래로 보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요, 여기서. 제가 딸내미가 시집 간다 했을 때 그 의견 존중했습니다. 사이로 들어올 녀석이 어떤 아이인지는 자세히 묻지도 않았고요. 왜 그랬냐면 저는 제가 키운 우리 딸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이 잘 크고 바른 사람이니 그런 아이가 고른 남편감이라면 안 봐도 괜찮은 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 딸이
집안까지 보는 눈은 없었나 봅니다. 저희 집안도 경우라는 것을 많이 따지거든요. 경우가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결혼시키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도 다 드신 것 같은데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저도 우리 딸이 어디 가서 사랑받고 이쁨 받으면서 결혼 생활하길 바라지, 이렇게까지 앞이 훤히 내다 보이는 결혼을 시키기가 참 힘들 것 같네요. 사실상 아빠는 파혼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에서 듣다 못한 남자친구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그게 아니라 엄마 제발 좀 미치겠네. 진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였지요. 아빠가 먼저 자리를 떴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상견례장을 나섰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과묵하게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빠가 한마디 하시며 먼저 자리를 뜨니 어머님도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를 뒤따라 나왔고요. 아빠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주방 쪽에서 한 요리사분이 나오셔서 놀란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대표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셨어요? 오늘 대표님 오신다고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썼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아니네, 최 사장. 최 사장 음식은 맛이 좋았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좋구만. 저희 장사 잘 되는 건 다 대표님 덕분이죠. 대표님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겠어요? 저 힘들 때 건물 월세도 다 탕감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을 때 대표님 없었으면 저 진작에 빗장이 됐을 거예요. 하하, 아니네. 어려울수록 돕고 살아야지. 자네가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모습에 나도 좋은 기운 받을 수 있으니 상부상조한 거 아니겠는가? 오늘 얼마 나왔는가? 계산해야지. 아닙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에이 참, 밥값은 줘야지. 한 사람당 10만 원이 넘는 식당에서 거의 70만 원 가까운 돈을 일시불로 긁은 아빠는 총 주방장 어깨를 툭툭 치면서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아주 휘둥그레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나셨고요. 그때 식당 총 주방장님이시자 사장님이 저희 엄마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모님께도 참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착한 건물주에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도 늘 검소하시고, 참 저희 어머님도 항상 대표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하시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네요. 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번듯하게 가게 키운 거지. 바깥 사람이랑 나는 한 게 없지요. 우리야 이미 살 만큼 살았고 돈 더 벌어봤자 쓸 것도 없으니 그저 이웃 잘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그 정도뿐이지요. 아무튼 간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일찍 나가게 돼 참 미안하게 되었네.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올게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건물주 대표님, 땅보자 등등의 단어가 사장님 입에서 나오니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냥 경기도 변두리에서 고물상하면서 변변치 않게 사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알짜배기 부자에다가 저희 외가 쪽은 국회의원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되니 표정에서 후회 막심하는 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저희 가족에게 어머님이 말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니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러는 바람에 어찌저찌 하다 보니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시 날 잡아서 좋은 얼굴로 다시 보는 건 어떠신지요? 엄마와 아빠는 시어머님이 안절부절하는 목소리를 듣고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목으로 간단한 인사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예비 시모가 제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성찬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아휴, 내가 미쳐 정말. 너가 알고 있는 청보는 똑바로 다 말을 해야 엄마가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나도 몰랐어. 건물주의 땅부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여자친구가 말을 안 해주는데. 아휴, 아까워서 이걸 어쩌니. 어떻게 잘 좀 다시 좀 해봐. 내 추둥이가 추책이지. 아휴. 엄마는 차에 타자마자 화를 내셨습니다. 영수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니? 상견례 앞에서 남의 딸 흉보고 집안 무시하는 게 사람이 할 도리니?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아빠도 한마디 거두셨죠. 딸, 사람이 말이야. 경거망동한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다 피하는 게 좋아. 더구나 그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신다면 얼마나 너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힘든 게 많겠니? 아빠는 사실 사돈댁 얼굴 보자마자 인상이 안 좋아서 걱정이 앞섰단다. 얼굴에 붙은 심술보에 어딘가 사람을 분석하고 따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구나. 차라리 오늘 상견례 자리가
이렇게 뒤집어진 게 참 잘된 거라고 본다. 아빠는. 알겠어, 아빠. 차 뒷좌석에 탄 전 심란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을 감고 꼭 있었습니다. 목으로 울음을 삼켰던 것 같아요. 집에 가자마자 스드메 예약한 곳에 전화를 해서 예약 취소를 했고, 식장 알아본다고 예약 날짜 잡아놓은 것도 전부 다 취소를 했어요. 저도 바보 같았던 게 그렇게 시모가 제 앞에서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정 때문인지 남자친구가 그립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파혼한 뒤엔 방에서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완전히 마음을 강하게 먹고 헤어지게 된 계기가 생긴 거죠. 남자친구는 파혼 뒤에 저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해서 제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엄청 노력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나 10대 때도 동네에서 유명했어.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결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 내가 어머님 아버님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면 안 될까? 너랑 이렇게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나도 너무 힘든데 우리 부모님이 강경하셔서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마음 굳게 먹고 헤어지자. 그만하자. 서로 다른 사람 만나자.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알고 보니 전화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걔가 뭐래? 넘어왔어? 너 사돈댁에 인사하러 가도 된대? 좀 더 애처롭게 해보지 그래. 엄마가 실수했다고 너가 싹싹 좀 더 빌어봐.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기 위해서 둘이 머리를 쓰고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전 저희 집안이 부자인 걸 알게 되자 태도가 싹 바뀌어서 다시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니 남아있던 정남이도 싹 떨어졌습니다. 전 그날 바로 핸드폰에서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지워버렸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한다고 떠벌리지 않아서 저희 파혼 소식을 아는 사람도 몇 안 되었고요.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숨을 푹 쉬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영수가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 남자들이 바뀔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은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한 거야. 너가 오랫동안 사귀다가 결혼을 앞두고 헤어져서 마음이 참 아프겠지만 나중에 먼 훗날에 보면 이번 일도 너에게 약이 되고 살이 될 거라는 걸 아빠는 장담한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너가 남자 보는 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아빠는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설설기고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기고만장하게 무시하는 인간들은 가까이 두지 않는 게 현명한 거야. 참 잘했어.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라서 그래. 원래 결혼 전에 이렇게 파혼하는 경우도 많으니 속상해하지 말고 눈물 뚝 그치고 우리 딸, 아빠가 우리 딸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아빠, 미안해. 고마워, 아빠. 그래. 울지 말고 눈물 뚝 그치고 딸이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기죽지 말고. 알겠지? 인생사 새용치 말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거란다.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우리 딸 많이 힘들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 생길 거라고 아빠는 장담한다. 아빠 고마워. 전 그렇게 한참을 아빠 품에서 펑펑 울다가 잠들었네요. 상견례 이후 파혼하고 고박 2주 정도 울다가 잠들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눈물을 전부 다 비워내서 그런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한테 한번 크게 대어보니까 아빠 말대로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아빠만큼은 아니지만 첫인상에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히는 게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온 삶이 얼굴에 반영된다는 말이 이제는 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빠 일을 도우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바빠서 다른 생각도 나지 않고 오히려 시원통케 합니다. 건물에 땅에 재산을 다 합치면 거의 100억이 넘는 아빠가 고물상이라는 일을 끝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지속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할아버지의 신념과 만주에서 고생한 것을 이어받아 명을 계속하려는 아빠의 마음 때문이겠죠. 지금껏 모은 돈으로 삶이 힘든 청년들을 도와주고 주변의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는 부모님이 전 그저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 무시하는 인간이야말로 천한 것이겠죠. 이번 파혼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마운 일이네요. 똥차가 갔으니 벤츠가 온다 생각하며 전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